자, 봅시다. 프린트 다들 받으셨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민주화 운동, 바로 4.19 혁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거기 프린트 위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부터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 끝나기 전까지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의 원칙이 잘 굴러가는 나라는 많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훼손하였던 많은 정치인들, 독재자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룩해 내는 데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숭고했으며 우리가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프린트에 선생님이 빈칸을 뚫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빈칸을 못 뚫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50총선이 실시가 되었고 그렇게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제헌국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대통령 중심제로 채택을 하였고요. 이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은 어디서 뽑는 걸로 되어 있었냐면은 국회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간선제라고 불렀어. 그죠? 그리고 대통령은 몇 번 연속으로 할 수 있다? 2번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연임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50년에 실시되었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의 극우 반공 통치의 반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50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던 민족주의자, 중도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죠? 따라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이승만이 이대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952년에 6.25 전쟁 중에 이승만의 경우에는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죠?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헌병대로 잡아가고 뭐 간첩으로 기소하고 구속하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국회를 경찰과 군인들이 둘러싼 가운데 표결로 개헌안에 대한 표결로 기립 표결로 개헌안을 처리해요. 그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발췌 개헌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운 기억나나요? 네.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다?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는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발췌 개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쟁 중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서 이승만은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려면 헌법 중에 고쳐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그건 바로 무엇이었나요? 연임 가능하다. 2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헌법을 1954년에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개헌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4.4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왜냐면은 국회의원의 정원은 203명이었고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203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은 135.3333이 나오기 때문에 136표가 나와야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몇 표가 나왔어요? 135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결되었는데 이후에 정부에서 0.3은 반올림의 논리에 따르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한 표는 136표가 아니라 135표다라고 해서 반올림의 논리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헌을 가지고 4.4 개헌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임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이 철폐가 되면서 이승만의 경우에는 1956년에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정행위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였던 조봉암 후보가 무려 30%나 득표를 이루었던 만큼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돌아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기붕이라고 하는 자유당에서 나왔던 부통령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에서 나온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봉암 같은 사람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시키는 진보당 사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고요.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개정하고 경향식품 같은 것들을 폐간하는 등 반공 체제를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960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제4대 대통령 선거를 3월 15일 날 실시되었으나 엄청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선거라고 해서 3.15 부정선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승만과 자유당의 경우에는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질러야 했는지 당시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출마하였고요.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던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난 이후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승만에게는 상당한 행운이었던 것이죠. 원래 몸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조금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는 걸 안 자유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 기한을 앞당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후보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승만은 당선되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현 부통령인 장면이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자유당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승만은 가만 놔둬도 어차피 당선이 되는 게 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였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고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 대통령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게 되느냐? 부통령이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장면이 또다시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승만이 죽으면 정권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특히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던 선거,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부정행위들을 저질렀느냐? 선거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요일날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등교시켰어요. 왜 그랬냐면은 일요일날 주말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연설회 같은 것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호응하고 하면은 야당 후보가 인기를 얻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데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강제 등교를 시킨 겁니다. 네. 자, 일요일 학교 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나쁘겠죠. 그죠? 당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저항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대구에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어떤 일요일 강제 등교에 저항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시위고 학생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어떤 식으로 부정행위가 또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졌느냐?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어요. 사전투표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날 사전투표라고 하면 이런 거죠. 선거날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투표하러 못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미리 투표소를 만들어서 거기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가지고 사전투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전투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공무원들이 미리 표를 찍어 놓는 거예요. 이승만과 이기붕에다가 미리 표를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걸까? 그렇죠. 국민들이 직접 찍은 투표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자, 민주주의 선거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비밀 투표예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돼. 그래야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이나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양심대로 의지대로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3명 내지는 5명에서 한 조를 묶어서 투표를 하게 합니다. 3인조 또는 5인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까? 여기 모인 3명 중에 혹시 누가 자유당 쪽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옆에 사람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혹시나 내가 자유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내가 나중에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3인조, 5인조로 조를 짜서 투표를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뿐만 아니라 자유당을 찍으라고 돈을 뿌리기도 했고요.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가 아니라 아예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떠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 이승만이 100%의 지지율로 당선이 됩니다. 더 웃긴 거는요, 이기붕의 경우에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100%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을 한 거죠. 그죠? 아예 투표가 훨씬 더 국민의 숫자보다 일단 많은 투표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꿔치기 하다 보니까 개표하다 보니까 투표율보다 지지율이 먼저 100%가 달성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리는 없잖아.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개표 도중에 100%를 달성하게 되자 이건 조금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공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불태우고 투표함을 통째로 갖다가 버려서 불태우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유당 쪽에서는 79%로 줄여서 당선을 발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 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여기 이 사람이 이기붕이고 이 사람이 이승만 박사네요. 이 사람은 프란체스카 도나라고 하는 이승만의 부인이에요. 이승만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여성과 미국에서 결혼을 했었죠. 백인 여성과 결혼을 했죠. 이 사람은 아마 선생님 초등학생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92년도에 돌아가셨는지. 아무튼 이승만의 부인이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던 걸로 선생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마리아 여사라고 해서 이기붕의 부인이고요. 이 양쪽에 서 있는 군복을 입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둘 다 이기붕의 아들이에요. 아마 지금 첫째인지 둘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승만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없자 이기붕의 경우에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이승만에게 양자로 들여보내죠. 이기붕의 경우에는 이승만에게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까요? 네. 자, 요렇게 말도 안 되는 선거가 여보세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자 국민들이 가만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 집어치워라, 선거 다시 해라 라고 하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마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게 되자 경찰이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8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요. 한 80명 정도가 부상을 입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인데 그것을 또 막겠다고 경찰을 풀었고 그 풀린 경찰이 총까지 쐈어, 시민들에게. 그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의 생명을 기꺼이 훼손하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이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당시 중학생이었고요, 마산 상고의 합격자 발표를 들으러 마산에 왔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앞바다에 떠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15살 난 소년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던 거예요. 그 떠오른 시체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느냐? 눈에 최루탄이
박혀있는 모습이었어요. 최루탄이 뭔가요? 연기나. 그죠? 휙 날아가가지고 탱탱탱 떨어지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물, 콧물을 자극하는 매운 가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시위대를 흩어지게 만드는 폭탄이 바로 최루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최루탄을 뿅 하고 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학생의 눈에 그대로 팍 박힌 거죠, 그죠? 그러면서 머리가 관통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물론 경찰이 노리고 대놓고 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경찰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15살 어린 학생이 이렇게 경찰에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 우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학생의 시신을 돌멩이에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바다 앞에다가 던져서 버린 거죠.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았던 시신이 그때 당시에 날이 무척이나 추웠대요. 수온이 낮아가지고 별로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고 바닷속에서 밧줄이 풀리면서 학생의 시신이 4월 11일 날 앞바다에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던 낚시꾼에게 우연히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발견되었던 당시의 사진이 신문에 찍혀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의 거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열받겠지, 그지?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한 것도 열받으니 그거를 경찰이 숨기겠다고 바다에다가 돌멩이에 묶어가지고 버렸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의 이런 어떤 부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월 11일부터 마산에서는 2차 항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마산 시내가 3일 동안 시위로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공산주의 세력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마산에서의 시위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런 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이제는 안 믿어요, 그죠? 지금까지 맨날 반공인을 내세우면서 간첩이다 뭐니 하면서 얼마나 이승만이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까, 그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더욱더 거세게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야, 왜 이러니? 한장하겠네. 그게 10분만. 네. 아이고, 안타깝네. 자, 그래서 시위가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서도요, 대학생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해 나가게 되는데 4월 18일에는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서울 시내로 나와서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골목에서 깡패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뒤에서도 이야기할 텐데요. 이승만 정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깡패들을 기꺼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직폭력배들을 가지고 정치 깡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정재, 인화수 뭐 이런 사람들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정치 파동을 일으킬 때 뭔가 이렇게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던 게 아니라 이승만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깡패들이 나와서 부산에서 시위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승만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폭행을 하거나 정치적 라이벌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같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서울에서 시위를 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깡패들에게 습격을 받아서 두드려 맞고 길바닥에 뻗어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야인시대에서 봤어요. 아,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 다음날 4월 19일부터 서울에서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시민들의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경무대로 향하는 이런 시위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 대통령까지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청와대의 이전의 이름은
이름은 경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집무실이었던 경무대로 향하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하는 거센 시위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이 혁명을 일컬어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즘도 4월 19일 되면은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들에서 이 4.19 혁명을 기념하면서 큰 어떤 시위나 행진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서울대. 아니에요. 연세대. 여기 써 있어요. 고려대. 고려대에서는 4월 19일 날 안 하고 4월 18일 날 해요. 네. 4월 18일 때문에 4월 19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고려대만 4월 18일 날 합니다. 재밌는 모습이죠. 자, 아무튼 학생과 시민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시민들의 정당한 행동이고 분노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번에도 자유당 정권에서는 경찰을 풀어서 그 시위를 막으려고 했고요. 경무대로 향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이 총을 쏘는 발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힘으로 시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시민이 죽어나가면 죽어나갈수록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였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거센 시위가 일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시위는 점점 더 격해지고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누구들까지도 나서게 되느냐?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들까지도 거리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해요. 자,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같은 지식인들이나 종교계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나와서 정해진 장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가지고 시국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학 교수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이 많을까 많지 않을까? 별로 없어요. 그죠? 대학 교수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고 직장도 안정적인 사람들이고 그죠? 무엇보다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의 경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거나 신문에다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시위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민주화 시위를 하는데 정부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대학 교수들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통령과 책임자들이 물러날 것, 재선거를 실시할 것 같은 것들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이런 시국선언을 하고 대통령과 책임자에 대한 사퇴, 그리고 처벌, 재선거 실시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자 이승만의 경우에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강한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교과서에 안 실려 있습니다만은 사실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미국 대사관 쪽에서도 학생들의 이런 어떤 행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요. 미국 쪽은 지금까지 이승만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정선거가 대놓고 일어나게 되고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게 되자 이승만 정권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경우에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판단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또 자꾸 이걸 누르고 있네. 자, 몇 가지 사진과 자료 하나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위에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각 대학 교수단 이렇게 써 있고요. 앞에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이네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손에 가려져 있긴 한데요.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죽어나가게 되자 교수들도 자신의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이
4.19 혁명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들이 발포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초등학생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수성초등학교의 국민학생들이 나와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써놓은 플랜카드를 들면서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초등학생부터 대학 교수들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이승만 정부를 규탄했던 사건이 바로 이 4.19 혁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4.19 혁명과 관련된 자료 중에 이런 것들 종종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4.19 혁명에 동참했다가 사망했던 서울의 한성여중 2학년이었던 진영숙 학생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예요. 시위에 나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꼭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집에 잠깐 들렀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나갔던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머니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가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아직 철이 없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 하나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눌러지지 않는군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라는 이런 편지였어요. 그리고 진영숙 학생의 경우에는 버스에 타서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이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죠? 자, 요걸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일단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놀랍지 않나요? 지금 학생들보다 당시의 학생들은 훨씬 더 뭐랄까 성숙했고 그죠?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편지를 남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결국 이승만의 경우에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러나는 성명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자신이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해왔던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고요. 거기에서 1965년 9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떠나자 이기붕의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기붕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승만의 독재 정권은 1960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 쓰셨나요? 자, 결국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지? 네. 자,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허정과도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허정과도 정부란 무엇이냐? 허정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승만 정권의 넘버 3였습니다. 원래 이승만이 망명을 했으면 이기붕이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기붕은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무부 장관 겸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이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일단은 국가의 통치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부를 구성한 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서 저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있는 시기를 가지고 과도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성했던 이 정부를 가지고 우리는 과도정부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자, 그리고 이 허정 과도 정부 시기에 개헌이 3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승만이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행할 수 있었던 것,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지나치게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었던 우리나라 정치 제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조금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회를 두 개로 나누어요. 하원과 상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국회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원인 민의원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그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양원제 국회가 3차 개헌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대통령 중심제 대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나요? 안 나나요? 네. 자, 내각 책임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예요.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선거만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의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정부를 이끌어 나갈 관료들을 뽑는 제도를 가지고 내각 책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늘 자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다 보니까 자민당에서 정부를 이끌어 나갈 총리를 뽑고 운영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통령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냥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 실제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총리로 뽑힌 사람이 그 실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내각 책임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새롭게 개정된 헌법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였고요. 지금까지 자유당의 권력을 독점해 오고 있었는데 그와 맞섰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각 책임제에서 정부 수반은 누구다? 정부 수장은 누구다? 총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정부를 일컬어 우리는 장면 내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또는 장면 정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허정 과도 내각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새롭게 구성된 정부가 바로 장면 내각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장면 내각은 4.19 혁명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게 돼요. 그게 바로 4차 개헌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에 붙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왔던 자산가들, 기업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부정축제자의 처벌에 관한 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 부정축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보통 법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이 없었던 일들은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죠. 법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 처벌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 다만 이 3.15 부정사범이나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만드는 법,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소급 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4차 개헌의 경우에는 소급 입법으로 개헌된 법이었다, 헌법이었다라는 것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장면 내각의 경우에는 민주화, 경제 발전을 국정지표, 앞으로 우리 나라가 꼭 이루어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도 해요. 지방자치제란 무엇이냐?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지금은 전부 다 투표로 뽑고 있죠. 그죠? 하지만 원래는 전부 다 임명직이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지역 사람들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 같은 것들이 장면 내각에서 시행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경제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5년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니 그게 바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장면 내각이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로 무너지게 되고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한편 오랫동안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극우 반공 통치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도 말만 꺼내면은 맨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민주화에 대한 요구,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 같은 것들이 장면 내각 시기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학교를 마치 군대처럼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조직할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학원 민주화에 대한 요구 같은 것들이 장면 내각 시기에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노동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여러 차례의 민간인 학살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을 때 정부에게 또 간첩으로 몰려서 탄압받을 것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지 못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 같은 요구들이 이 시기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을 요구했던 조봉암 같은 사람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사형당하는 진보당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졌잖아요. 하지만 이승만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평화통일 운동 같은 것들도 이 시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면 좋을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고요. 학생들이 주도해서 남북의 회담을 요구하는 이러한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등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가 뜨겁게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이 장면 내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문제는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거 누르지? 이씨. 자, 문제는 장면 내각의 경우에는 이러한 민주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정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 아니라 이때 당시의 민주당. 자, 이 당시의 민주당은 언제 만들어진 정당이냐면은요. 4.4 오입 개헌, 그러니까 연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한민당 출신의 지주 자본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민당 배운 기억나나요? 안 나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한민당 어떤 정당이었냐면은 일제강점기의 지주 자본과 친일 경력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한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었어. 그 정당 출신 사람들이 바로 이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거기에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혹은 고위 관료들, 혹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자, 또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뺀다면 극우 반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거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정당이었던 것 역시 자유당이랑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 사실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거야. 다만 4.19 혁명으로 지금까지 자유당에 의해서 야당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정당이다 보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다 보니 3.15 부정선거와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승만 정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아주 약한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요, 한민당 출신의 구파와 또 미국 유학파 출신의 신파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느라고 정치가 무척이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장면 내각의 시기에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시민들이 뭔가 요구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불협화음의 모습이 이 장면 내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 박정희 같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무능한 정권을 빨리 없애버려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명분만 주어진 정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서 박정희 장군이 주도했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장면 내각은 9개월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또다시 군인 독재자가 등장을 해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한참을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은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장면 내각의 시기를 혼란과 무능의 시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별로 재능이 없었던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랜만에 이루어진 민주화의 시대였어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민주주의는 원래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반티를 정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반티 정할 때 어땠나요? 싸워요. 싸웠잖아요. 그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지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힘들게 타협을 봐서 반티를 정했잖아. 그지? 원래 민주주의랑 서로 다른 요구가 충돌하면서 혼란 속에서 점점점 답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죠? 그죠? 독재자가 나서서 담임선생님이 나서서 우리 반티 이거로 하기로 했어. 끝! 이라고 하면 얼마나 쉽고 빨리 정해져. 그죠? 저희 그렇게 했어요. 독재자네요. 네. 싸우다가 마지막.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를 했네. 네. 자, 아무튼 이 시기는 선생님은 혼란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군인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기말고사 3주 남았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수고했습니다.